그 많던 경제학자들 다 어디에 있죠? 요즘 예측도 잘 안 하고 통 안 보이던데 무슨 일 있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책은 로버트 스키델스키 교수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경제학입니다. 이분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엄청난 분량의 존 메이너드 케인스 전기 3부작이 있거든요. 그거 쓰신 정치경제학자이자 원로 진보 석학입니다. 이 책에서 스키델스키 교수가 던지는 질문이 아주 근본적이에요. 경제학은 우리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이바지하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모두가 바라는 경제학의 존재 이유가 결국 이건데 과연 지금의 주류 경제학이 그 길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가? 이 질문인 거죠. 스키델스키 교수는 오늘날의 주류 경제학, 그러니까 신고전주의 경제학이라고 불리는 이 경제학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사용하는 도구들, 경제를 예측하는 방식 등 전방위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아주 그냥 혼쭐을 내고 있는데요. 현실은 복잡하디 복잡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저마다 제각각인데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수학 모델 안에서만 답을 찾으려 한다는 그런 비판입니다. 과학, 특히 물리학처럼 되겠다는 욕망에 사로잡혀 참이나 거짓으로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경제를 완벽한 모델로 구현하려다 보니 잘못된 가설에 잘못된 추론만 한다는 거죠. 온갖 법칙을 만드는 데만 골몰하고요. 경제에는 법칙이 아닌 경향만 있는데 말이죠. 그러다 보니 정작 우리 삶을 더 나아지게 한다는 경제학 본연의 의무를 놓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을 통해 스키델스키 교수 비판의 핵심이 뭔지, 대안은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책에서 스키델스키 교수는 경제학이 해서는 안 되는 일과 반드시 해야 할 일, 이 두 가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해서는 안 되는 일 중 첫 번째는 경제 주체인 우리 개인을 호모 이코노미쿠스로 설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경제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딱 부러지게 사리를 추구하면서 손익을 따지지도 않죠. 남들 눈치도 보고 따라하기도 하고 집단적인 움직임에 자기도 모르게 편승하기도 하죠. 두 번째는 물리학이 되겠다는 병적인 집착을 떨쳐내야 한다는 겁니다. 법칙을 세우겠다는 채우지도 못할 학문적 욕망을 포기해야 한다는 거죠. 인간의 행동은 결코 정량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한 맹목적 믿음을 버리는 일입니다. 열린 경제에서 더 이상 시장은 스스로 조절하지 못합니다. 오래전에 닫힌 경제 시스템에서나 가능했던 일이죠. 네 번째는 학문적 오만함을 떨쳐내는 일입니다. 경제학은 전지전능한 학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경제학의 분석과 예측은 경제정책에 거의 실시간으로 반영되죠. 자칫 큰일 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연구 불변의 학문적 완성에만 욕심 부리지 말고 그때그때 다른 학문 분야와도 협력해서 현실 경제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경제학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그럼 해야 할 일도 있겠죠?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일과 연결될 겁니다. 첫 번째는 자율규제 시장을 맹신하지 말고 정부가 현명하게 개입해서 시장을 조절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라는 겁니다. 사사건건 반대만 하지 말고요. 두 번째는 경제 모델을 만들 때 현실지도, 즉 최대한 많은 현실적 지표를 적용하는 일입니다. 가설을 수립할 때도 허구한 날 외치는 세테리스 파리부스, 이게 라틴어로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이런 뜻인데 이 만병통치 전제를 내세워서 방어벽을 치지 말라는 거죠. 자연현상이야 순수하고 정직해서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다는 걸 가정하는 게 합리적이지만 인간 행동을 다루는 경제학에서 통일한 조건이라는 게 어디 있을까요? 우리 각자가 다 다른데. 세 번째는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 역사학 등 다른 사회과학의 방법론을 도입하고 윤리학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달리 말해 시장을 정량적으로만 보지 말고 정성적으로 보고 예측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주류 경제학은 스스로 과학을 표방하면서 정량적 측면에만 집중했죠. 수학이라는 완벽한 언어로 견고한 지식체계를 쌓고 싶었지만 공교롭게도 지금의 열린 세계는 심리적,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윤리적 요소로 뒤섞여 있습니다.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사실 판단만 하면 인류를 파괴하는 무시무시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제학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스키델스키 교수는 이렇게 묻고 있어요. 부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우리는 그저 부자만 되면 그만인가? 네 번째는 경제학 교육의 커리큘럼을 수정하는 일입니다. 지식은 누적된다는 착각을 버리고 경제와 경제학의 역사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최신 경제학이 100년 전 경제학보다 탁월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옛날 경제학자들이 저지른 실수를 다 바로잡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사실 경제학을 공부하다 보면 더 견고한 지식으로 나아가기는커녕 끊임없는 논쟁만 가득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학파만 잔뜩 생겼고 그중에서 독보적인 학파도 없고 좀 괜찮다 싶으면 죄다 주류 경제학으로 흡수했죠. 신고전주의 경제학 속으로요. 그러면 안 되고 신고전주의 경제학만 경제학의 전부라고 가르치면 안 되고 다른 비주류 경제학의 의의와 가치도 커리큘럼에 포함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 경제에서 인과관계를 뒤집어 거시경제 제도들로 시작해 그것들이 어떻게 시장을 구성하고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개인들의 선택을 형성하는지 살피게 하면서 국가의 역할, 권력 분배, 소득 분배 등을 중심 주제로 가져가야 합니다. 요컨대 단순히 효율성만 따지는 그런 기술적인 학문을 넘어서서 인간의 행복이라든지 사회 정의, 윤리적 가치 이런 것들을 다시 경제학 논의의 중심으로 가져와야 한다. 세상의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삶의 가치를 봐야 한다. 주류 경제학을 향한 스키델스키 교수의 속 깊고 애정어린 충고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더 나은 삶을 위한 경제학이라는 책을 살펴봤는데요. 주류 경제학이 걸어온 길을 비판적으로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경세재민이라는 말처럼 경제학이 정말로 우리의 더 나은 삶에 기여하는 그런 학문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삶이 의미를 잃기 전에 라는 책을 좀 깊이 보려고 해요. 네. 이 책이 우리 모두가 마주하는 그런 질문들 있잖아요. 뭐 고통 속에서 의미를 어떻게 찾는지, 또 어떻게 성장하는지, 진정한 행복과 건강은 뭘까, 그리고 삶의 유한함이 주는 가치는 뭘까, 이런 걸 탐구하더라고요. 맞아요. 철학, 심리학, 의학 뭐 이런 여러 분야를 넘나들면서 저자의 깊은 성찰이 담겨 있죠.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내용을 요약하기보다는요, 우리 삶에 직접 적용해 볼 만한 그런 핵심 통찰, 또 생각거리를 좀 뽑아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어쩌면 이 책에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이거 아닐까요? 피할 수 없는 고통하고 또 무한한 가능성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아, 정말 흥미로운 시작점인데요. 그럼 첫 번째 주제, 고통과 의미부터 얘기 나눠볼까요? 네, 책에서는 인간이 그냥 생존하는 걸 넘어서 의미를 위해 고통을 견딘다고 하잖아요. 육체적 고통이야 뭐 엔도르핀 같은 게 있다지만 그 외로움이나 목적 상실 같은 그런 실존적 고통은 정말 다른 문제 같아요. 네, 맞아요. 그건 뭐랄까? 단순한 진화적 적응만으로는 좀 설명하거나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현대인의 고통이죠. 그쵸. 이 책에서 프란츠 카프카의 말을 인용하는 부분이 참 인상 깊었어요. 삶이 소중한 이유는 언젠가 끝나기 때문이다. 아, 네. 유한성의 오히려 삶에 의미를 준다는 역설인데 사실 고통 속에서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죠. 네, 맞아요. 너무 힘들죠.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아마도 고통이라는 게 우리를 너무 현재에만 강하게 묶어두기 때문일 거예요. 고통에 압도되면 뭐 미래라든지 유한성 같은 더 큰 그림을 보기 어려워진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고통을 피하려고만 할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에 좀 주목해야 한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상황을 바꿀 힘이 없다면 뭘 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선택과 성장의 문제 같아요. 바로 그 지정입니다. 세뮤얼 스멜스가 그랬잖아요.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운명이 바뀐다. 네네. 책에서는 우리의 운명이 못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해요. 에이브라함 매슬로우의 욕구 단기 이론도 나오죠. 아, 네. 그 피라미드요. 네, 생존이나 안전 같은 결핍 욕구를 넘어서 인정이나 자아 실현 같은 성장 욕구로 나아가야 한다고요. 제임스 에그레이의 날고 싶지 않은 독수리 우화도 딱 그 맥락인 것 같아요. 환경에 길들여져서 자기 본성을 잊은 독수리가 잠재력을 깨닫는 과정? 이게 뭐 개인의 성장을 넘어서 조직이나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요, 이 성장이 꼭 긍정적인 감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오히려요? 네, 책에서는 후회나 걱정 같은 우리가 흔히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감정들이 오히려 깊은 성찰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해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도 고뇌 속에서만 인생의 의미가 보이는 법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뇌를 외면하지 않고 성장의 디딤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고뇌가 성장의 계기가 됐던 순간이요? 건강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주제죠. 네. WHO의 건강 정의처럼요.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안녕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 말이에요. 뭐랄까, 요즘 유행하는 그런 피상적인 웰비잉과는 좀 다른 깊이가 느껴졌어요. 네, 특히 삶의 목적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흥미롭습니다. 아, 어떤 연구들이죠? 삶의 목적의식이 좀 뚜렷한 사람들이 뇌졸중 위험이 낮고 치매 발병도 지연되고 수명 연장과도 상당히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캐럴 리프나 코리키스 같은 학자들의 연구가 이걸 뒷받침하고요. 와, 그 정도예요? 네, 이게 목적의식이 단순히 그분만 좋게 하는 걸 넘어서 실제 생리적인 차이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인지연령에 대한 얘기도 정말 놀라웠어요. 실제 나이보다 스스로를 젊다고 느끼는 게 낮은 사망률과 관련이 있다뇨? 핀란드나 덴마크 연구 결과 보니까요. 우리 주관적인 인식이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 건강이란 몸과 마음,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다차원적인 문제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혼자서만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마지막 주자인 연결과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아, 네. 톨스토이. 네,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메시지처럼 사람은 결국 타인과의 연결, 그러니까 사랑 속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건강 역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건강 공동체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인상 깊었어요.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요. 맞아요. 그리고 이때 사랑이라는 게 뭔가를 이렇게 소유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로 나누고 흘러가게 하는 그런 본질을 지녀야 한다는 통찰도 담겨 있죠. 존재로서의 사랑. 마음에 남네요. 결국 삶이 의미를 잃기 전에 이 책은요, 유한한 삶 속에서 고통을 끌어안고 또 끊임없이 선택하고 성장하면서 몸과 마음, 영혼의 조화로운 건강을 추구하고 마침내 타인과의 깊은 연결과 사랑을 통해 삶의 의미를 완성해가는 여정, 이걸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삶의 여러 측면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자,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가장 크게 남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고통의 의미일까요? 아니면 성장의 방향, 관계의 본질일 수도 있고요. 그 답을 앞으로 어디에서 또 어떻게 찾아 나가실 건가요? 이 질문을 한번 가슴에 품고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과학이 세상을 바꾸는 이 엄청난 힘. 그런데 여러분, 이 힘을 과연 누가 어떻게 통제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제프멀건 교수의 책 과학이 권력을 만났을 때를 통해서요, 우리 사회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죠. 과학과 정치, 이 둘의 아주 중요하면서도 좀 아슬아슬한 관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책은 과학이랑 정치가 사실은 서로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또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때로는 또 어떻게 부딪히는지 이걸 아주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특히 이 둘이 좀 건강하게 협력하는 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만약에 이 관계가 잘못되면 어떤 신박한 위험이 생길 수 있는지 이거 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과학의 힘은 정말 막강한데 그 힘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책임은 좀 불분명하다. 이 지점이 핵심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에요. 책에서도 나오지만 과학은 통치하지만 군림하지 않으며 그 권력에 비해 책임은 느슨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아,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약간은 좀 섬뜩하게 들리기도 하네요. 이 불안정한 관계,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대표적인 게 바로 과학이 가진 힘의 역설인데요. 우리가 과학 덕분에 질병도 극복하고 기술도 엄청 발전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바로 그 과학이 인공지능 AI나 유전자 변형, 핵무기처럼 인류 전체를 위협할 수도 있는 그런 새로운 위험을 만들어내기도 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과학이 중요해질수록 이게 좀 역설적인데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런 위험 기술뿐만 아니라 과학이 밝혀낸 사실 자체가 우리를 좀 불편하게 만들 때도 많잖아요. 예를 들면 기후변화 같은 거요. 맞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랑 과학적 사실이 딱 부딪히는 경우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지점에서 정치와의 건강한 관계가 정말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과학자들은 보통 좀 순수 연구 영역에만 있고 싶어 할 때가 많은데 그렇죠. 정치랑 엮이는 걸 좀 꺼리죠. 네. 하지만 과학의 결과물이나 그 영향력은 이미 정치, 경제, 사회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단 말이죠. 이미 현실에선 뗄 수가 없는 관계군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정치가 이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를 제대로 못 따라간다는 데 있어요. 아, 그 거버넌스의 지체 현상. 책에서도 그 인터넷 규제에 제대로 자리 잡는 데 거의 30년 걸렸다고 지적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 한창 뜨거운 AI 규제 논의도 사실 좀 뒤늦은 감이 있고요. 늘 한 발짝 늦는 거죠. 네, 맞습니다. 특히 AI처럼 파급력이 정말 크고 변화 속도가 엄청 빠른 기술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법률이나 제도, 정책 같은 거, 그러니까 거버넌스를 빨리 마련하는 게 정말 시급해요. 그렇죠. 기술 발전 속도랑 사회가 이걸 받아들이고 관리하는 능력 사이의 차이가 너무 커지면 예상 못한 사회적 혼란이나 진짜 심각한 위험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과학이랑 정치가 제대로 협력하지 못하거나 혹은 투명성이 부족할 때 얼마나 끔찍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이 책에서 든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사례를 보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네, 그 사례가 아주 중요하죠. 코로나19 기원으로 의심받는 것 중 하나인 우한 연구소에서 그 바이러스의 전염성이나 독성을 일부러 높이는 연구, 그러니까 기능 획득 연구라고 하죠. 아, 위험한 연구네요. 아주 위험성이 큰 연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잖아요. 근데 그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 됐어요. 여러 정치적인 이해관계도 얽혀 있었고 또 정보 공개도 투명하지 않았고요.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명 이상이 희생된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아직도 명확한 진실을 모른다는 게 참... 그렇죠. 과학 연구가 얼마나 투명해야 하는지 또 정치적인 감독과 국제적인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책의 부제, 서로 협력하거나 함께 타락하거나 이 말이 정말 무게감 있게 다가오네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거의 경고 같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이게 단순한 협력 권유가 아닙니다. 과학과 정치가 서로를 이해하고 좀 건강하게 협력하면서 또 견제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지 못하면 과학은 방향을 잃고 위험해지고 정치는 현실을 외면하고 무능해져서 결국 사회 전체가 같이 어려워지거나 심지어 타락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둘이 잘 협력해야만 과학은 인류에게 좋은 힘이 되고 정치는 그 힘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이런 거겠네요. 바로 그거죠. 그래야만 과학은 긍정적인 힘이 되고 정치는 현명한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제프 몰건 교수의 과학의 권력을 만났을 때는 과학과 정치가 따로 떨어진 영역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건강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걸 강조하는 책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 둘 사이의 균형 잡힌 협력과 견제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과학의 힘은 앞으로도 계속 더 커질 거고요. 그 막강한 힘을 어떻게 사회 전체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서 현명하게 쓸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더욱 중요해질 겁니다. 과학적인 통찰력과 정치적인 지혜를 어떻게 잘 조화시킬 것인가, 이게 핵심이죠. 자, 오늘 제프 몰건 교수의 책을 통해서 과학과 정치의 이 복잡하고도 중요한 관계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는 과학기술 앞에서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하면 이 정치적 지혜와 과학적 통찰력을 효과적으로 결합해서 더 나은 미래, 그리고 더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 전체가 이 과학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방향을 설정해 나갈지 그에 대한 깊은 고민과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발전하는 과학기술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과학적 사실 그 너머에 실천적 지혜를 키워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왜 똑같은 우연인데 누구는 기회로 만들고 누구는 그냥 흘려보낼까요? 그것도 다 우리 뇌가 그러는 거래요. 오늘 아주 흥미로운 책 소개해드릴게요. 과학의 눈으로 본 운과 기회,
실험 심리학자이자 뇌과학자 바버라 블레칠리 교수가 쓴 기회 심리학입니다. 살면서 운이라는 게 이게 누구나 그냥 우연일 뿐이라는 걸 알잖아요. 운도 중요하지만 노력 없이는 안 된다 이러기도 하는데 참 이상한 게 살면 살수록 노력보다는 다 운빨인 것 같고 나만 빼고 죄다 운이 좋은 것 같아서 씁쓸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심리학과 뇌과학은 그야말로 과학인데 과학자가 왜 뜬금없이 운과 기회에 관한 책을 썼을까요? 혹시 운도 과학이라서? 놀랍게도 그렇답니다. 우리 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뇌가 운을 학습한다는 거예요. 뇌과학으로 운을 설명한다니 이건 못 참죠.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주 자연엔 아무런 계획도 없죠. 무한한 힘이 그저 서로 뒤얽히면서 무작위 사건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운이란 공기처럼 그냥 우리 주변을 떠돕니다. 운명은 무심해서 누가 기다린다고 찾아와 주지도 않습니다. 블레칠리 교수에 따르면 그렇게 가만히 있는 운을 감지해 기회로 바꾸는 건 다름 아닌 우리 뇌입니다. 우리 뇌가 정말 재밌는 게 나는 운이 좋아 이런 믿음, 소위 근자감, 이게 그냥 자기 위안이나 자기 쇠뇌를 넘어 실제로 우리 뇌의 작동 방식을 바꿉니다. 우리 뇌가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인데 이게 어느 정도로 싫어 안 하면 불확실한 걸 아예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어떻게든 확실한 걸로 예측할 수 있는 걸로 바꿔놓죠. 무작위 우연의 결과일 뿐인데 거기에서 패턴을 찾게끔 진화해왔다는 겁니다. 우연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이죠. 예측 불가능성을 인정하는 순간 위험이 초래되니까요. 밀림을 탐험하다가 움푹 들어간 땅을 보면 근처에 사자가 있다 여기고 조심하는 게 생존 확률을 높였겠죠. 알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었다면 다행인 거고요. 이처럼 인간의 뇌가 우연한 패턴을 우주 질서의 증거로 인식하도록 오랜 진화를 거쳐 프로그래밍 되어 온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서로 관련 없는 사건들에서 패턴을 발견하고 무의미한 잡음에서 유의미한 신호를 찾으려는 편향을 타고났다는 거죠. 이 편향을 이용하면 운을 감지해 기회로 만드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게 이 책의 핵심입니다. 저자가 뇌과학자이니만큼 뇌파 실험 등 과학적인 근거를 다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다 소개하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책을 읽어보시고 어쨌든 뇌가 운을 학습한다는 과학적 사실을 전제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운을 끌어당겨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뇌에서 주의력과 계획, 의사결정과 실행력을 담당하는 부위가 전두엽의 전전두 피질인데 축적되는 데이터, 즉 그것이 우연이든 착각이든 패턴을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그 주의력 회로가 아주 민감한 상태로 활성화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느 순간 비슷하거나 같은 패턴을 마주하게 되면 그것이 운의 기운이고 기회로 연결된다고 감지하는 거죠. 물론 그 또한 편향이에요. 뇌가 만들어낸 허상이겠죠. 그런데 바로 그게 확률을 높이는 겁니다. 주의력 회로가 단련돼 있지 않은 사람은 그냥 지나쳐버려요. 블레칠리 교수는 이 주의력 회로를 둔감해지게 만드는 가장 나쁜 사고방식이 나는 운이 없고 되는 일도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의 뇌파를 보면 주변 상황에 별다른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주의력 회로가 민감한 사람들은 정확히 반대죠. 나는 운이 좋은 편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난 운이 좋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더 잘 알아차린다는 얘기입니다. 뇌 주의력 시스템이 잘 돌아가도록 끊임없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예상치 못한 정보나 단순히 우연처럼 보이는 그런 사건들 속에서도 남들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탐정이나 프로파일러 같은 사람들도 다른 의미에서 주의력 회로가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뭐든지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죠. 난 운이 좋다, 난 할 수 있다는 믿음이 기분만 좋게 해주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는 겁니다. 이를 심리학 용어로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부르죠. 블레칠리 교수는 자신이 과학자이면서도 미신, 행운의 부적, 점, 기도 이런 거 나쁠 게 없으니 믿으라고 말합니다. 자기도 행운의 구두가 있어서 중요한 날에는 신는다죠. 자기 충족적 예언을 현실로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냥 포기하자 이게 아니라 계속 시도하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이 전전두 피질의 주의력과 실행력 기능을 강화하고 이게 실제 행동을 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기회를 잡을 확률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왜 운과 기회가 과학과 연결되는지 각종 사례와 실험 결과로 독자들을 설득한 뒤 마지막으로 블레칠리 교수는 운 좋은 사람들이 원칙으로 삼는 4가지 마음가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우연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늘 주의를 기울이기에 우연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의미를 부여하고 그에 맞춰 행동하죠. 나중에 보니 그냥 우연이었어도 상관하지 않는 거죠. 어떤 때는 정말로 우연이었는데 자기가 애쓴 덕에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행운의 예감에 귀 기울인다입니다. 본능적 직감을 믿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직감을 거부하지 않아요. 예감이 틀려도 그만이니까요. 직감마저도 데이터로 삼는 겁니다. 세 번째 원칙은 행운이 오기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근거가 없어도 자기 앞날에 행운이 가득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회를 잡은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거죠. 그런 긍정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서 상호작용을 일으킵니다. 긍정적인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결국 자기 충족적 예언이 실현되는 거죠. 네 번째 원칙은 구름마저도 행운으로 여긴다입니다. 운이 나빠 일이 틀어지거나 손해를 봐도 중간에 실수한 건 없는지 따져보고 더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죠. 그리고 이 실수마저 확실히 기억해둡니다. 앞날의 행운에 대한 기대감으로 통합해버리는 겁니다. 운 좋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또 짧게나마 책 한 권 소개해드렸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비합리적인 믿음이 필요한지 역설하는 합리적인 심리학 및 뇌과학 책 귀의 심리학. 자꾸만 딴짓하는 머릿속 주의력 회로를 깨워서 기회가 왔을 때 당연하고 담담하게 그 운을 잡는 사람, 바로 운이 좋아도 될 만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회라는 말의 본래 의미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도 포함해서 모두 힘내볼까요? 우리 모두 화이팅! 여러분은 어떤 삶의 무기를 지금 갈고 닦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책 한 권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바로 말과 칼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 엄청난 질문을 던지면서 두 인물을 비교해요. 바로 서양의 마키아벨리, 그리고 동양의 오다 노부나가, 이 두 사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각자 이제 유럽과 일본 역사에서 중세 시대를 딱 마무리 짓고 근세 시대를 여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들이죠. 그래서 이 책은 마키아벨리의 말 그리고 노부나가의 칼, 이 두 가지 상징을 통해서요, 그들이 당시에 그 낡은 질서에 어떻게 도전했는지를 탐구하는 책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책을 통해서 마키아벨리와 노부나가가 각자의 방식으로 시대를 어떻게 바꾸려 했는지, 그리고 이 말과 칼이 상징하는 바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마키아벨리와 노부나가는 15세기, 16세기, 그야말로 격동의 시대를 살았죠.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세 봉건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대로 막 나아가던 그런 전환기였잖아요. 네, 맞아요. 저자는 이 두 인물이 단순히 시대적 배경만 공유한 게 아니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낡은 생각과 관습을 파괴하겠다, 이런 궁극적인 목표를 공유했다,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 각자 자기 세계를 아주 날카롭게 관찰하고 또 의문을 품고, 그러면서 기존에 없던 생각으로 스스로 길을 개척하려고 했다. 이 점이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이 저자가 지적하는 게 있는데, 이 시기에 유럽과 일본은 새로운 시대로 막 나아가는데 전통적인 강자였던 중국이나 조선은 상대적으로 좀 침체기를 겪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반전 드라마의 배경도 책에서 좀 다루고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정화의 대항해 이후에 명나라가 다시 쇄국으로 돌아선다거나 하는 그런 사례들을 들면서요, 단순히 시대가 혼란스럽다고 다 변화하는 게 아니라 그 외부 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의지, 그러니까 말과 칼로 상징되는 그런 돌파력이 있었느냐, 그 차이가 역사의 방향을 좀 갈랐을 수도 있다, 이렇게 시사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책의 핵심 키워드인 말과 칼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먼저 말은 마키아벨리를 상징하는 거죠? 네, 그렇죠. 마키아벨리는 그 유명한 군주론 같은 책을 통해서 그 사상과 전략, 그 냉철한 현실 정치, 리얼 폴리틱이라고 하죠. 그걸 강조하면서 분열된 이탈리아의 현실을 좀 어떻게든 타개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즉, 말로써 세상을 바꾸려 한 거죠. 반면에 칼은 역시 오다 노부나가고요. 혼란스러운 전국 시대를 통일하기 위해서 정말 강력한 칼, 즉 군사력과 결단력을 사용했죠.
뭐 신무기인 조총을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또 당시 막강했던 불교 세력과도 맞서 싸우고 정말 기존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저자는 이 말과 칼이 단순히 그냥 글이나 무기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아주 강조를 해요. 세상을, 시대를, 또 상대를, 그리고 어쩌면 자기 자신까지도 변화시키는 두 가지 종류의 삶의 무기다.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는 거죠. 외부로부터 오는 압력에 맞서는 방식 그 자체를 좀 은유하는 겁니다. 아, 근데 듣고 보니 참 아이러니해요. 살아생전에 그들의 말과 칼이 결국 목표 달성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마키아벨리는 결국 외면당했고 노부나가 역시 믿었던 부하에게 배신당해서 죽음을 맞이했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자는 여기서 르네 지라르의 희생양 메커니즘 개념을 빌려옵니다. 사회가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워서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 두 사람도 시대를 너무 앞서 나갔기 때문에 당시 기존 질서의 수호자들이 보기에는 너무 위험한 인물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악마화되고 결국 희생양이 되었다. 이런 분석입니다. 아, 희생양 메커니즘. 그게 참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그냥 수백 년 전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21세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겁니다. 저자는 좋은 목적이 있다고 해서 항상 좋은 수단만으로 달성되는 건 아니다. 이 냉혹한 현실 인식, 이건 뭐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지금도 뭐 경제 전쟁이다, 기업은 전쟁터다 이런 말 쓰잖아요. 거기서 전략, 전술 이런 용어 쓰면서 치열하게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모습 양상은 좀 달라졌을지 몰라도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지적이 참 날카롭게 느껴져요. 네. 그리고 또 뭐 정치적인 견해가 좀 다르다고 해서 상대를 그냥 악마처럼 몰아붙이고 적대시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 이런 것들을 보면 오늘날에도 그 희생양 메커니즘이 여전히 어쩌면 더 교묘하게 작동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외부의 어떤 압력이나 도전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말로 싸울 것인가, 칼로 맞설 것인가, 아니면 둘 다 잘 써야 하는가? 이 질문은 정말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 말과 칼이라는 책은 마키아벨리와 노부나가라는 두 역사적 인물을 통해서 시대를 변화시키려고 했던 그 두 가지 방식 그리고 그 의미를 정말 깊이 생각해보게 만드는 책인 것 같습니다. 저자는 책 마지막에 아마 마키아벨리와 노부나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상상하면서 끝맺는데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아, 폴 발레리의 말이죠. 이 문장이 어쩌면 여러분의 삶과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깊은 울림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돼지의 삶보다 과연 가치 있는가? 이런 질문 받아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은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는 책, 셸리 케이건 교수의 어떻게 동물을 헤아릴 것인가를 함께 좀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이 책, 그 유명한 베스트셀러 죽음이란 무엇인가로 우리에게 정말 큰 성찰을 안겨줬던 그 예일대학교 철학 교수님의 신작이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죽음이 아니라 동물 그리고 인간의 가치라는 이것도 정말 만만치 않은 주제를 들고 오셨어요. 이 책은요, 기존의 동물윤리 논의 판도를 좀 바꿀 수도 있는 상당히 중요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케이건 교수가 이 책을 통해서 동물의 권리, 또 인간의 가치를 어떻게 탐구하는지 그 핵심 논증을 따라서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 이 책 내용에만 근거해서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케이건 교수가 좀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기존 동물윤리의 어떤 지배적인 관점이라고 할까요? 단일주의부터 시작해보죠. 흔히 고통은 고통이다 이런 말처럼 인간과 동물이 윤리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갖고 비슷한 이해관계는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잖아요. 많은 논의가 여기서 출발하죠. 네, 그렇죠. 그런데 케이건 교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좀 의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계층주의라는 대안을 제시해요. 이게 뭐냐면 모든 존재가 도덕적으로 고려될 자격, 그러니까 도덕적 입장은 가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가치,
즉 도덕적 지위를 갖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사람의 도덕적 지위가 동물보다 높을 수 있고 심지어 동물들 사이에서도 그 지위가 다를 수 있다. 이게 이 책의 아주 중요한 전제예요. 아, 계층주의요. 근데 케이건 교수는 왜 이 단일주의, 그러니까 모두가 동등하다는 관점에 문제를 제기하는 걸까요? 케이건 교수는 이 단일주의가 현실의 많은 문제를 설명하거나 뭐랄까 해결하기 좀 어렵다고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반려동물, 뭐 개나 고양이는 가족처럼 막 여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나 돼지는 또 식용으로 대하고요.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단일주의는 그냥 그거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만 할 뿐이지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더 나은 대안은 뭔지 이런 걸 제시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논의를 좀 교착 상태에 빠뜨린다 이런 비판인 셈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의 가치가 완전히 동등하다 이렇게만 보면 현실에서 우리가 다르게 대하는 건 그냥 다 부당하다 이 결론 말고는 더 나아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근데요, 이런 계층주의, 그러니까 존재들 사이에 도덕적 지위에 차등을 둔다는 관점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인간 중심주의를 그냥 정당화하거나 뭐 동물 착취의 빌미를 줄 수도 있다 이런 비판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케이건 교수는 이 지위의 높낮이를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건가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케이건 교수가 바로 그 지점을 좀 깊게 파고들기 위해서 도덕적 입장과 도덕적 지위라는 개념을 구분해요. 입장이라는 건 어떤 존재가 도덕적으로 고려 대상이 되느냐 마느냐 그 작용 여부고요. 지위는 그 존재를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느냐 그 정도를 의미하는 거죠. 케이건 교수는 이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주로 능력에 주목합니다. 능력이라면 어떤 능력이요? 단순히 고통이나 쾌락을 느끼는 지강경력 이것뿐만 아니라요. 더 나아가서 스스로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행동 능력, 영어로는 에이전시라고 하죠.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합니다. 그냥 자극에 반응하는 걸 넘어서서 어떤 선호나 계획에 따라 목표를 추구하는 능력, 예를 들면 다람쥐가 먹이 숨겨졌다가 나중에 찾아 먹는 거, 뭐 이런 거요. 케이건 교수는 바로 이런 능력의 차이가 도덕적 지위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아, 능력의 차이가 곧 가치의 차이로 이어진다. 이런 주장이군요. 그래서 이 책이 뭐 동물 실험은 괜찮다, 안 된다, 혹은 채식주의는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이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딱 부러지는 답을 내리기보다는 계층주의라는 이 틀 자체에 어떤 이론적인 정당성을 좀 탄탄하게 만들고 논쟁을 좀 촉발하라는 그런 의도가 강한 책이군요. 케이건 교수 스스로도 이 책이 좀 논쟁을 위한 시도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왜 우리가 동물을 이렇게 다르게 대하는지 그 근거는 도대체 뭔지 이걸 아주 근본적으로 다시 묻게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이 구호를 넘어서서 그 소중함의 정도가 다를 수 있는 건지 만약 다르다면 어떤 근거로 다른 건지 이걸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케이건 교수의 관점은 우리가 그냥 무심코 받아들였던 그 반려동물과 가축에 대한 이중잣대 이걸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는 거죠. 결국 무엇이 나를 그리고 다른 존재를 가치 있게 만드는가라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게 만드는군요. 자, 오늘 우리는 셸리 케이건 교수의 어떻게 동물을 헤아릴 것인가를 통해서 동물 윤리에 대한 기존의 단순 평등이라는 관념에 도전하는 도덕적 지위의 계층이라는 상당히 도발적인 관점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아까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내 인생은 돼지의 삶보다 가치 있는가? 아마 케이건 교수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근거를 내가 인간 종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일반적으로 동물보다 더 높은 수준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더 높은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아마 이런 식으로 찾겠죠. 하지만 그의 주장처럼 도덕적 지위가 능력에 따라 다르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선을 과연 어디에 그어야 할까요? 인간과 침팬지 사이일까요? 아니면 침팬지와 돼지 사이? 더 나아가서 케이건 교수가 언급하는 가장자리 상황의 인간들, 그러니까 심각한 지적 장애를 가진 분들이나 혹은 영화들의 도덕적 지위는 그럼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책은 우리에게 어떤 명쾌한 답을 준다기보다는 이런 정말 깊은 질문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각자의 고민이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일 것입니다.
세상 살기 참 빡빡합니다. 가늘고 길게 갈 수만 있다면야 좋겠는데 가늘면 그냥 끊어지니 원. 오늘 살펴볼 책은 미국의 통계 전문가이자 데이터 분석가 네이트 실버의 리스크 테이커입니다. 네이트 실버 아마 아시는 분들도 꽤 되실 텐데 2008년 미국 대선에서 50개 주 가운데 무려 49개 주 승자를 정확히 예측하면서 일약 예측계 스타로 떠올랐고 수많은 정보가 난립하는 상황에서 유의미한 시그널과 무의미한 노이즈를 어떻게 걸러내는지 설명한 첫 책 신호와 소음을 쓴 바로 그 인물입니다. 이 책 당연히 베스트셀러가 됐죠. 저도 읽었습니다. 그런 그가 두 번째 책을 냈는데 이번에는 리스크, 즉 위험을 감수해 기어이 이기고 마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위험을 그냥 감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전문적으로 리스크에 뛰어들죠. 그래서 리스크 테이커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이 물밑에서 시장을 움직이고 사회 구조를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저자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살아가는 방식을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눠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리버, 강에 사는 사람들과 빌리지, 안쪽 마을에 사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강사람입니다. 이들이 리스크 테이커니까요. 저자가 말하는 강사람은 포커 플레이어, 헤지 펀드 매니저, 실리콘밸리 창업가, 암호화폐 투자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모두 도박꾼 기질이 다분하죠.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기존 경계 같은 건 무시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인데 그냥 운에 맡기는 게 아니라 계산과 분석을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돈키호테가 아니라는 거죠. 핵심은 계산된 위험 감수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데이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걸 기반으로 확률을 철저히 분석한 다음 이른바 기대가치, 기대값, EV를 극대화하는 선택을 합니다. 경쟁심이 강하고 독립적이고 반골 기질도 있고 추상적인 생각도 잘하고 분석도 잘하고 그동안 당연히 연결돼 있다고 여겨졌던 가치 사슬을 끊어내는 디커플링에도 능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해석하는 거죠. 단순한 도박꾼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과 전략, 배짱을 갖고 승부수를 던지는 거죠. 그럼 마을 사람들은 어떨까요? 마을 사람이라고 하니까 시골 사람들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예를 들면 정부, 학계, 언론처럼 안정을 중시하고 규제나 규범, 예측 가능성을 최선으로 여기는 그런 부류를 말합니다. 좌든 우든 정치적으로 끈끈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유대감도 강하고 잘 뭉칩니다. 네이트 실버의 설명에 따르면 강 사람들은 마을 사람을 변화를 가로막는 꼰대다 규제론자들로 보고요. 반대로 마을 사람들은 강 사람을 무모한 데다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방골들로 보죠. 실제로도 서로 이렇게 적대적으로 대립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죠. 물론 마을 사람들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선 아무런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강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기대값, EV 얘기를 해보죠. 기대값은 어떤 확률 과정을 무한히 반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값의 평균을 말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평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결과죠. 그런데 강 사람들은 이 기대값을 유례적인 상황에도 적용합니다. 이게 강 사람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 성공 확률 10%로 100억을 벌 수 있지만 실패 확률 90%로 1억을 손해볼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치면 10% 확률의 10억과 90% 확률의 0.9억을 더해 9.1억의 기대값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강 사람들은 베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실패 확률이 90%나 되는데도 기대값에서 이익이니 해볼 만한 베팅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자꾸 실패 확률에만 신경이 쓰여서 결국 포기할 텐데 말이죠. 하지만 강 사람들은 실패를 거듭하더라도 성공했을 때의 보상이 충분히 상쇄한다고 보고 과감히 실행으로 옮긴다는 겁니다. 실행력이 그만큼 중요하죠. 슛을 시도하지 않으면 100% 노골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90% 확률로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용기,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가 로켓 발사를 3번 연속으로 실패했는데도 자금을 다 끌어모아 4번째 발사를 감행했고 결국 성공시킨 사례도 들고 있는데
이게 확률 계산을 넘어 기대값으로 행동 여부를 판단하고 과감히 실행한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산된 위험을 현실로 만들려는 강력한 의지와 실행력, 이것들이 결합한 결과라고 봐야겠죠. 강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 책은 꽤 두껍고 그만큼 굉장히 많은 사례가 나오는데 하나만 더 살펴보죠. 바로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딱 부딪히면 그 순간 심장박동이 막 빨라지고 손에 땀을 쥐는 그런 생리적인 반응 말이죠. 그게 강사람들한테서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난답니다. 뇌에 편도체가 없나 싶을 정도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 같은데 정반대로 더 예민하게 감지하고 되레 그걸 활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몸이 보내는 신호까지도 일종의 데이터로 활용하는 셈이죠. 위험 신호에 지레 겁먹고 억누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신호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면 곤란한 게 기대값 계산 잘하고 실행력이 탁월해도 윤리적인 기준이나 책임감을 잃게 되면 도박 성향만 강해져서 자기 자신은 물론 사회 전체에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위험 감수가 도덕적 해이로 연결되는 순간 큰일 나는 거죠. 그 선을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짧게나마 리스크 테이커라는 책을 들여다봤는데 위험 감수 프로들이 어떻게 기회를 찾고 지속적인 우위를 확보하는지 이 강사람들의 세계를 깊이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 위험성까지 균형 있게 전달하는 책입니다. 불확실성으로 점철된 이 세상에서 리스크의 파도를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 많은 통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책도 아니고 리스크 테이커가 돼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선동하는 책도 아닙니다. 그게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죠. 현실이 그렇게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처럼 가만히 있으면서 잘 되겠지, 유행만 기대해 봐야 늘 그 자리겠죠. 갈수록 고도화하는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상 세상 흐름에 눈과 귀 다 닫고 뭘 더 바랄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안 되면 쫄딱 망하더라도 나는 한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주름잡고 있다고 하니 그냥 앉아서 신세한탄하며 투덜거릴 바에야 궁금해서라도 그들의 머릿속을 좀 들여다보는 게 나을 겁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또 다른 방식이 있으면 나쁠 게 없죠. 모름지기 세상은 더 불확실해질 겁니다. 강사람들의 과감한 도전과 혁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안정과 책임의식, 이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찾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자료는 변웅재 변호사의 나의 소비자 분쟁 조정기입니다. 이분 원래 대형 로펌 변호사셨는데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장으로 가셨어요. 주변에서는 거기가 뭐 하는 데냐, 돈 되냐, 이런 얘기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저자는 그 억울한 소비자들, 돈 쓰고도 죄인 취급받는 분들을 돕고 싶었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저자가 이제 3년간 위원장으로 계시면서 겪었던 아주 생생한 분쟁 사례들을 모아놓은 책이죠. 전자상거래부터 시작해서 서비스, 의료, 금융, 그리고 요즘 많은 집단 분쟁까지 정말 우리 생활이랑 밀접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 좀 중요하고 또 흥미로운 지점들을 짚어보려고 해요. 아마 들으시면 나도 이런 일 겪을 수 있겠구나 하는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사례부터 들어가 볼까요? 이 온라인 쇼핑 정말 편리하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7일 안에 청약 철회, 그러니까 쿨링 오프가 보장된다고는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간단치 않다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돌 팬미팅 응모권 때문에 앨범을 막 엄청 많이 샀는데 팬미팅 떨어지고 나서 7일 안 됐으니까 반품해달라 이랬더니 거절당한 경우가 있다면서요. 아, 네, 맞아요. 그게 법적으로 7일이 보장되긴 하는데 이 예외 규정이 문제입니다. 핵심은 이제 소비자가 사용해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인데요.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음반 같은 경우는 포장을 뜯는 순간 그 응모권이라는 가치가 사라졌다, 이렇게 본 거예요. 노트북 전원을 한번 켜봤다거나 명품 포장지를 뜯었다거나 하는 것도 비슷한 논란거리죠. 아, 그렇군요. 그럼 그 가치가 줄었다는 걸 누가 판단하고 또 소비자는 사용 안 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 거죠?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게 입증 책임 문제인데요. 원래 법적으로는 판매자한테 책임이 있어요. 근데 막상 분쟁이 생기면 소비자가 이거 사용 안 했다, 혹은 처음부터 하자가 있었다,
이런 걸 좀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물건 받으면 바로 상태 꼼꼼히 확인하고 뭐 사진 같은 거 남겨두는 게 좋고요. 그리고 표시 광고랑 다른 상품을 받았을 때도 청약 철회가 가능한데 이때는 반품 비용을 판매자가 내야 하니까 이것도 중요하죠. 그렇군요. 물건 말고 서비스 분쟁도 진짜 많잖아요. 특히 그 헬스장 장기 계약했다가 중간에 해지할 때 위약금 문제요. 이거 정말 단골 아닌가요? 그렇죠. 서비스는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가치 평가가 더 어렵습니다. 헬스장은 보통 뭐 1년치 이렇게 할인해서 팔잖아요. 근데 중간에 해지하면 할인 안 된 정상가 기준으로 이용료를 빼고 환불해 주려고 하죠. 원래 길게 쓰기로 하고 할인해 준 건데 약속 깼으니까 할인 없던 걸로 한다 이런 논리인데 사실 공정위에서도 이게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보긴 했어요. 일리가 있다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여기서 따져봐야 할 건 그 정상가라는 게 진짜 평소에도 받는 가격인지 아니면 그냥 써놓기만 한 유령 가격인지 이게 합리적이냐는 거죠.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 중도 해지하면 환불 어떻게 되는지 진짜 꼼꼼히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선언으로 딱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사업자도 당연히 서비스 내용 명확하게 설명하고 기록을 남겨야 하고요. 아, 듣고 보니 진짜 계약할 때 정신 바짝 차려야겠네요. 자, 다음은 더 민감할 수 있는 의료 분쟁 얘긴데요. 이건 뭐 생사랑 직결되니까 환자나 가족 입장에서는 결과가 안 좋으면 당연히 병원 잘못을 먼저 생각하게 되잖아요. 아니, 그래도 의사인데 이런 말 많이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조정할 때. 맞습니다. 의료 분쟁은 사실 핵심이 의료 과실이 있었냐 아니면 설명 의무를 다했냐 이 두 가지인데요. 근데 이 둘 다 입증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의료 행위랑 그 나쁜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게 일반인으로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정보가 너무 비대칭적이고요. 또 의학적인 판단에는 어느 정도 의사의 재량권이라는 게 인정되거든요. 설명 의무도 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말해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럼 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배상 말고 다른 의미도 있다고요? 네, 그래서 의료 분쟁 조정은 단순히 뭐 돈 얼마 받아내는 걸 넘어서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환자랑 가족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게 돕고 감정적인 오해나 앙금을 푸는데 더 큰 의미를 두기도 합니다. 서로 좀 울분을 토해내는 과정이랄까요? 아,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집단 분쟁인데요. 이건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넥슨 메이플 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 이게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사건은 게이머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고요. 넥슨 측도 비교적 좀 능동적으로 조정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약 80만 명한테 219억 원 정도 규모의 보상이 이루어졌죠. 이건 소비자와 기업이 좀 같이 문제를 풀어간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로 또 같이 움직인 거죠. 오, 다행이네요. 네, 근데 반면에 그 머시포인트 사태 같은 경우는요. 플랫폼 사업자들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약간 이런 태도로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아직도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죠. 이 플랫폼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게 앞으로 계속 중요한 쟁점이 될 겁니다. 네, 그렇겠네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사례 그림은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전자상거래의 편리함 뒤에는 이렇게 복잡한 법리가 숨어 있고 서비스 계약에는 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 어려움이 있고요. 의료 행위에는 또 피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존재하죠. 집단 분쟁은 그 파급력이 큰 만큼 해결의 무게도 정말 크고요. 중요한 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어쩔 수 없지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 권리를 찾을 방법이 있다는 걸 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생각이 드는데요. 소비자로서 우리는 어디까지 신중해야 하고 또 어디까지 알아봐야 할까요? 그리고 기업이나 플랫폼은 또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요? 분쟁이 생겼을 때 꼭 법정까지 가는 소송만이 유일한 답일지 아니면 오늘 얘기 나눈 이런 조정 같은 절차가 좀 더 활성화될 필요는 없을지 한 번쯤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의 현명한 소비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살면서 누구는 불안감을 느끼죠. 뭐랄까. 때로는 정말 이유 없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날은 정말 숨 막힐 듯이 확 다가오기도 하고요.
오늘 저희는 이 정말 보편적인 감정, 불안을 아주 흥미롭게 파헤친 책 한 권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사미르 초프라의 불안을 철학하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요, 단순히 불안 이렇게 없애세요 하는 그런 심리 처방전 같은 책은 아니에요. 그보다는 불안이 도대체 뭘까? 우리는 왜 이걸 느끼는 걸까? 그리고 이걸 안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죠. 아주 철학적으로요. 오늘 이 책의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불안을 좀 새롭게 이해하고 어쩌면 불안과 좀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찾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 책이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 불안을 어떤 병이나 꼭 없애야 할 문제로만 딱 잘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자 사미르 초프라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 뭐 예를 들면 부모님과의 사별 같은 아주 깊은 경험들을 솔직하게 나누거든요. 그러면서 불안이라는 게 그냥 우리 인간 존재의 어쩔 수 없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책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가 딱 그거죠. 우리는 항상 불안할 거다. 근데 불안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또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아, 불안하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와, 이거 정말 곱씹어보게 되네요. 그럼 단순히 불안을 없애는 게 목표가 아니라면 이 책은 철학을 도구 삼아서 불안을 어떻게 이해하도록 돕는 건가요? 어떤 관점들을 좀 사용하죠? 네, 이 책에서는 크게 4가지 철학적인 흐름을 통해서 불안을 다각도로 이렇게 비춰봅니다. 첫 번째는 불교 철학이에요. 불교에서는 보통 나라는 게 딱 고정돼서 변하지 않는 실체다. 이런 생각 자체가 착각이라고 보잖아요. 네네, 그 무아 개념이요. 맞아요. 바로 그 무아. 이 나라는 생각에 집착하는 데서 불안을 포항한 여러 괴로움, 그 득화가 생긴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집착을 좀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지혜를 통해서 불안을 좀 완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고요. 두 번째는 실존주의 철학입니다. 뭐 키르케고르나 니체, 사르트르 같은 철학자들이죠. 아, 실존주의, 불안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그쵸. 이들은 불안을 피해야 할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진짜 나 자신을 딱 마주하게 하고 내가 내 삶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의미를 만들어가게 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로 봐요. 뭐랄까, 키르케고르가 말한 것처럼 가능성 앞에서 느끼는 현기증 같은 건데 그게 우리를 그냥 주저앉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 불안이 오히려 나를 더 납게 살도록 이끄는 어떤 신호일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네, 그런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인 관점입니다. 이건 이제 불안의 뿌리를 좀 더 깊이 파고드는 접근인데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뭐 무의식적인 욕망이라던가 아니면 현실 원칙, 또 도덕적인 자아 같은 것들이 막 충돌하면서 생기는 갈등, 혹은 어릴 때 경험이나 트라우마가 지금의 불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걸 분석하면서 이해를 돕는 거죠. 네, 무의식의 영역까지 들어가는군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마르크스주의와 비판이론의 시각이에요. 마르쿠제 같은 사상가들이 대표적이죠. 이 관점은 불안의 원인을 개인 안에서만 찾지 않아요.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내는 어떤 소외감이나 뭐 끝없는 경쟁, 불평등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 네, 바로 그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서 불안의 근본 원인을 찾고 그래서 결국 사회가 변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아갑니다. 와, 정말 다양하네요. 내 안의 집착부터 시작해서 실존적인 선택의 문제, 또 무의식, 그리고 사회 구조까지 이렇게 여러 렌즈로 불안을 들여다보면 확실히 우리가 불안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좀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불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면요? 이 모든 철학적인 탐구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게 되는 건 뭘까요? 맞습니다. 이 책은 불안을 마법처럼 짠 하고 없애주겠다 이런 약속은 안 해요. 그게 핵심이죠. 대신에 이런 철학적인 이해를 통해서 불안을 좀 재정의하고 다르게 경험하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저자가 훈습이라는 불교 용어를 빌려서 이걸 설명하는데 이게 참 재밌는 개념이에요. 훈습이요. 그게 어떤 거죠? 네, 훈습. 이게 뭐랄까, 좋은 향기가 옷에 이렇게 스며들듯이요. 불안의 본질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계속 생각하고 이해하고 곱씹는 과정을 통해서 불안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나 반응 자체가 서서히 자연스럽게 바뀐다는 의미예요. 아, 향기가 배어들듯이? 그렇죠. 불안을 그냥 없애려고 막 싸우는 대신에 불안과 함께 살아갈 지혜,
혹은 뭐랄까 불안 앞에서 우리를 좀 지켜줄 철학적 갑옷 같은 걸 얻게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아하, 훈습. 그러니까 불안을 아는 것만으로도 경험 자체가 바뀐다는 거네요. 불안이라는 감정 자체에 막 압도당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이 지금 나한테 뭘 말하고 있는지 그 신호의 의미를 해석하고 좀 더 차분하게 대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 같달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매일같이 찾아오는 그 익숙한 불안감이 어쩌면 이전과는 좀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 책 불안을 철학하다를 한번 주목해 볼 만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불안은 정말 우리 존재의 자연스러운 일부인 것 같아요. 이 책은 그 불안을 외면하거나 억지로 누르려고 애쓰기보다는 오히려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얘가 지금 나한테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하고 귀 기울이도록 안내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살펴본 다양한 철학적 관점들이 그 메시지를 해독하는데 아주 유용한 열쇠가 되어줄 수 있고요. 오늘 저희는 3.11 초프라의 불안을 철학하다를 통해서 불안에 대한 철학적 탐구의 세계를 잠시 맛보았습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불안을 어떻게 없앨까 하는 그 익숙한 질문 대신에요. 어쩌면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불안은 나 자신과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 여러분의 불안은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나요? 그 이야기에 한번 차분히 귀 기울여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2023년 2월 1일 미국의 한 기자가 무심코 창문 너머 하늘을 봤는데 대낮인데도 별처럼 반짝이는 이상한 흰색 점이 있는 겁니다. 기자의 촉이 발동해서 카메라 망원 렌즈로 쭉 당겨봤더니 별이 아니고 거대한 풍선인데 스쿨버스 세대 크기의 태양광 발전기를 탑재한 중국의 정찰 풍선이었습니다. 미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지를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책은 로빈 리블렛의 신냉전입니다. 저자 로빈 리블렛은 보통 채텀하우스라고 부르는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소장을 지낸 국제정치외교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자주 초청돼 국제정세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죠. 1991년 소련 붕괴로 제2차 대전 이후 20세기 중후반의 국제정세를 규정했던 냉전이 종식되고 세계화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서 저마다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21세기를 꿈꿨다랬죠. 시장 경제를 받아들인 중국의 분위기가 심상치는 않았으나 2001년 WTO에 가입하고 본격적으로 글로벌 무대에 합류하면서 미국과 중국 양국 간 경제적 관계도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했죠. 사실 이때 미국이 엄청 잘해줬어요. 식량과 연료는 물론 컴퓨터에 반도체에 아이폰에 온갖 것들을 외주로 맡기면서 다 넘겨줬죠. 그런데 중국은 시장 경제만 받아들였다 뿐이지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는 더 공고해졌죠. 2012년 시진핑이 집권하자 그때부터 슬슬 조짐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및 아시아 태평양 동맹국들은 깨달았죠. 중국의 경제력 증대가 중국 공산당의 힘만 키워줬다는 사실을 신냉전 상황에 접어들었음을. 풍선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미국 의회에서 난리가 났고 이 풍선 하나 잡겠다고 무려 F-22를 출격시킵니다. 격추된 탑재체를 끌어올려 안에 뭐가 들었나 봤더니 미국에서 만든 전자칩과 각종 부품이 들어있었어요. F-22 전자장치와 미사일 부품에 중국산 회로와 히토류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사실 미국과 중국은 이런 관계 속에서 성장해왔죠. 미국이 중국을 좀 우습게 본 것도 한몫했을 겁니다. 하지만 2023년 3월에는 중국 위안화가 무역 결제 통화량에서 처음으로 미국 달러를 넘어서 버립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신냉전을 격화시키는 요인이 됐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도 골치인데 러시아까지 저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제대로 된 리더십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기존 동맹국들 입장에서도 불안하기만 하죠. 관세 폭탄이나 돌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오늘날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신냉전 상황은 과거의 냉전과는 어떻게 다르고 이 새로운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저자는 신냉전을 관통하는 두 가지 핵심 명제를 제시합니다. 중국은 소련이 아니다. 그리고 미국이 전부는 아니다. 중국은 소련이 아니라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책이 바라보는 가장 큰 차이점은 다름 아닌 경제적 상호 의존성에 있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이렇지가 않았어요. 서로 편을 갈라 따로 움직일 뿐이었죠. 그런데 중국은 지금 완전히 다릅니다.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 깊숙이 들어와서 성장했고 미국은 물론 거의 대부분 국가가 중국 없이는 경제 유지 자체가 불가능한 지경이죠. 중국 물건에는 미국 부품이, 미국 물건에는 중국 부품이 들어가는데 더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단순한 이데올로기 경쟁도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만 떠들어대는 것이고 실제로는 경제와 안보가 복잡하게 얽힌 전혀 새로운 경쟁이란 말이죠. 게다가 역량면에서도 중국은 구소련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여전히 뒤처진 산업도 있지만 대부분 분야에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죠. AI, 디지털 플랫폼 이런 건 구소련 시절에는 없던 것들이잖아요. 한두 가지 관점으로만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경학, 즉 지정학과 경제가 결합된 관점에서 신냉전 상황을 들여다보고 그때그때 격가지를 쳐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의 신냉전은 상호 의존성 자체가 리스크로 작용하므로 리스크를 아예 없애면 상호 의존성까지 깨져서 그냥 다 같이 죽자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 위험을 조금씩 산발적으로 줄여나가는 디리스킹 전략을 취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디리스킹이란 중국으로 하여금 따라잡기 위해 더 오래 노력하도록 만들고 핵심 기술에서는 최소한 한 발짝이라도 뒤처지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네 발목 붙잡으려는 꼼수라고 반발하죠. 재미있는 사례도 많이 나오고 지식 측면에서도 국제관계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하고 있는 책이니 자세한 내용은 꼭 책을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핵심,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부분만큼은 짚고 넘어가야겠죠. 저자가 제시하는 신냉전 시대의 생존 규칙은 5가지입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 규칙은 자기 충족적 예언을 하지 말 것입니다. 섣부른 기대감은 금물입니다. 중국의 의도나 능력을 너무 빨리 단정짓지 말고 오해로 갈등을 키우는 실수는 피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규칙은 자유민주주의로 뭉칠 것입니다. 주요 민주 국가들이 G9으로 뭉쳐서 기술, 경제, 안보 역량을 같이 키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G9은 기존 G7의 대한민국과 호주를 포함한 버전입니다. 저자는 한국과 호주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세 번째 규칙은 평화로운 경제 경쟁 구조를 만들 것입니다. 핵심 기술은 지키되 비핵심 분야 무역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윈윈하는 구조를 만들라는 겁니다. 중국도 이를 거부하지 못해요. 네 번째 규칙은 군비 통제에 소홀히 하지 말 것입니다. 미중 사이의 핵과 재래식 무기 통제를 반드시 실현시켜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막아야 한다는 거죠. 특히 대만 위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규칙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글로벌 사우스와 협력할 것입니다. 글로벌 사우스는 주로 지구 남반구에 있는 개발도상국들을 말하는데 중국과 친하게 지내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들과 손잡고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들이 대거 중국 편을 들면 곤란하니까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과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중국을 향한 미국의 통제와 억제에 어느 선까지 맞장구 쳐줘야 되느냐? 어쨌건 우리는 미국의 동맹국이니 미국 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노골적으로 서면 안 되겠죠.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나라 상황도 꽤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 읽을만 하다라고 판단한 건데요. 확실히 저자의 한국 이해도가 높습니다. 실리를 찾으라고 조언하거든요. 정치적으로는 미국 편을 들되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실익을 찾으라는 겁니다. 러시아하고도 마찬가지고요. 주권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하겠다는데 미국이 그러지 말라고 강요한다면 그게 무슨 동맹국들의 수장이겠습니까? 그냥 깡패지. 이렇게 오늘날의 새로운 신냉전 상황과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나아가야 할 미래 전략을 다룬 책 로빈 리블렛의 신냉전을 살펴봤습니다. 무역, 금융, 자원, 기술 경쟁을 넘어 이데올로기와 군사적 대립까지 신냉전 모든 요소의 경쟁과 갈등을 분석해 위기 돌파 방법을 모색한 책입니다. 국제 정세가 이토록 혼란스럽고 시급하게 전개되고 있는 마당에 우리 요 몇 년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와 분노를 견디며 살았었죠. 이제 모든 것들이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으니 하루빨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저력을 되찾고 G9 국가로서 신냉전 시대를 돌파해 나가는 구심점 역할도 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치면 뭐든 할 수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화이팅!